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뒤죠.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 1,282개 시험장에서 곧 시작합니다. 이날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들에게는 그야말로 결전의 날인데요. 올해도 수능장 앞 열기는 뜨겁습니다. 전국 곳곳 시험장에 나가 있는 추 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희영 기자, 현재 나가 있는 곳이 어딘가요? 네, 서울 용산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김근우 기자는 어느 곳에 있죠? 네, 저는 대구여자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서울 현장 상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뒤에 응원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보이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조금 뒤인 8시 10분 고사장 입실이 마감되는데요. 교문 앞에 선 후배들은 마지막까지 선배들 응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들여보낸 일부 학부모도 긴장한 모습으로 교문 앞을 떠나지 못하는 가운데 경찰관들 역시 연신 호루라기를 불며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힘쓰는 모습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수험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지하철을 늘리고 시험장과 주요 교차로 등에 경찰관을 포함한 인력을 1,600여 명 배치해 교통을 관리했는데요. 입실 마감 30분 뒤인 8시 40분부터 국어 영역 시험이 80분 동안 진행됩니다. 오늘 수능을 보는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18,000여 명 늘어난 52만 2천여 명인데요. 이 중 졸업생이 16만 1천여 명으로 21년 사이 가장 많습니다. 원활한 응시 환경을 위해 관공서 등 많은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진 가운데 3교시 영어 영역 듣기평가 시간에는 항공기와 헬리콥터 이착륙을 자제하고 군사훈련도 잠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학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시험장 인근에서는 경적을 울리는 등 큰 소리가 나지 않게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온 만큼 좋은 결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대구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이제 잠시 뒤면 입실이 마감되는데 그곳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입실 마감 시간이 가까워 오면서 조금씩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걸 저희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 7시 반쯤 이곳 대구여자고등학교 입구가 가장 붐볐고 지금은 막바지 입실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조금씩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후회 없이 시험을 치르겠다는 각오도 표정에서 엿보였습니다. 이곳 대구에는 모두 51개 고사장이 마련됐습니다. 전국 52만 수험생 가운데 대구에서는 2만 5천여 명이 수능을 치르고요. 재학생과 졸업생이 106명 정도 줄었지만 검정고시 합격자 등 기타 수험생이 105명 늘면서 전체 수험생 수는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오늘 기온은 영상권으로 이른바 수능 한파는 없었습니다. 아침이라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비교적 포근한 날씨로 컨디션 관리도 수월할 거로 보이는데요. 다만 오후에는 비가 예보된 만큼 우산과 겉옷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이 오래 기다려온 날인 만큼 행정기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는데요. 대구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운행을 호선별로 4차례씩 늘려서 운행 간격을 3분 정도 줄였습니다. 또 주요 역마다 시험장 안내문을 붙이고 지원 인력도 늘렸습니다. 경찰도 오늘 하루 경찰관 690여 명을 수능시험 지원에 투입하고요. 고사장 주변 교통질서 관리는 물론 시험에 늦은 수험생에게 경찰 오토바이 등을 활용한 긴급 수송도 지원합니다. 또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집회 시위 현장에 소음관리팀을 배치하고 대형 화물차 등 소음이 큰 차들은 시험장에서 먼 도로로 우회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곧 수능 시험이 시작됩니다. 휴대전화 등 소지해서는 안 되는 물건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시고요. 수험생 모두 많이 긴장했을 텐데 열심히 준비한 만큼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YTN에서도 한 마음으로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김근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시험장 분위기 알아봤고요. 오늘 입시 추위는 없지만 일교차가 큽니다. 또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어서 우산도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한낮의 따스함에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오후. 수능 예비 소집이라도 서울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았습니다. 봄철로 보면 4월 말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포근한 11월 날씨는 수능 날에도 이어집니다. 서울을 포함해 내륙 대부분 지역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예년보다 4, 5도 높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는 곳이 많아 온도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향하는 이른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은 1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긴장감 속에 쌀쌀함을 느끼거나 몸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두꺼운 겉옷 한 벌보다는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얇은 옷 여러 벌로 체온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평소대로 가장 익숙한 식단으로 먹는 게 좋고 도시락은 긴 수능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고영양식으로 준비하되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평소보다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수능 날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의 양이 많진 않지만 수험생들이 귀가하는 시간에 비가 내리는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우산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짙게 낄 가능성이 커 이른 시간 차로 이동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였는데요. 오늘 오전 수험생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경기도교육청 전산 시스템에 일부 장애가 생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시스템에 우회 접속하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시험장 현장에서 일부 혼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가 오늘 아침부터 접속에 일부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이스는 신분증이나 수험표를 들고 오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직접 나이스를 접근하는 것에 장애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은 교직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나이스가 일부 전산장애를 빚으며 당혹스럽다고 밝혔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나이스는 VPN 등을 통해서 우회해서 접속이 가능하다며 수험생들의 신분 확인에는 지장이 없고 학생들 시험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전산장애가 빚어진 이유를 확인하고 수능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 시스템을 복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가 오늘 아침부터 접속에 일부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이스는 신분증이나 수험표를 들고 오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직접 나이스를 접근하는 것에 장애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은 교직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나이스가 일부 전산장애를 빚으며 당혹스럽다고 밝혔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나이스는 VPN 등을 통해서 우회해서 접속이 가능하다며 수험생들의 신분 확인에는 지장이 없고 학생들 시험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전산장애가 빚어진 이유를 확인하고 수능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 시스템을 복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러시아가 쿠르스크 탈환을 위해 북한군을 동원해 총력전에 돌입한 가운데 나토도 북한군의 참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전투에 투입된 북한군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공개한 쿠르스크 지역 전투 영상입니다. 드론 공습으로 파괴된 러시아 탱크에서 병사들이 기어서 빠져나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상당수의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했고 하루 1,000명이 넘는 러시아군 전사자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도 12일 300명이 넘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사했다고 맞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 전까지 한 뼘이라도 더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양국의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1만 명 이상 동원됐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나토를 찾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North Korean forces injected into the battle and now quite literally in combat, which demands and will get a firm response. 다만 블링컨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외신들은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서방의 장거리 무기에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 해제가 될 수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파트너국들이 더 강력하게 지원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해 한국 등의 추가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나토도 북한군 전투 참여를 공식 확인하면서 미국은 물론 아태 지역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War has taken a dangerous new turn with North Korean troops now being deployed to Russia. And this is not for free. Putin, our friend in Moscow, he is paying for this. 러시아군은 지난 8월 말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해 순항과 탄도미사일 공습에 나서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이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진행 중이라면서도 북한군의 참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네, 국가정보원도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이어 우리 정부도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공식 확인한 건데요.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러시아 쿠르스크로 이동한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지 하루도 안 돼 우리 정부도 북한군 참전 개시를 공식 발표한 겁니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지난 2주 동안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해 전장의 배치를 완료한 것을 파악하고 이후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적인 첩보와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지난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 시 지원을 명문화한 북로조약 비준 절차를 완료한 직후 전투 참여가 본격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이미 비준서 교환도 마무리하고 북로조약의 효력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정원의 공식 발표 직전까지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전투 참여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미 국무부의 공식 확인이 나온 당일 오전까지도 국방부는 실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참전이 확인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기 지원 등 대응 방식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북러 간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네, 폭스뉴스 앵커에서 트럼프 2기 국방장관 후보자가 된 헤그세스, 진보 성향 장성들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친트럼프 성향이 떨어지고 트럼프와 갈등을 빚었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워싱턴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의 국방장관 지명은 지금까지 내각 인선 가운데 가장 깜짝 발탁으로 평가됐습니다. 40대 육군 소령 출신의 뉴스 앵커로 단 한 번도 국방정책을 다룬 적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팀 헤그세스 지명자는 미군의 문제는 전투력이 아니라 진보 성향의 군 지도부라며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습니다. Any general that was involved, general, admiral, whatever that was involved in any of the DEI woke shit has got to go. 여성의 전투병과 배치에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I think a huge one is women in combat and quotas. I think the way they pushed that under Obama in a way that had zero to do with efficacy. 언론들은 대체 헤그세스가 누구냐며 군내 당혹감을 전했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He does not seem to have any specific experience on defense policy or DoD policy, and that's concerning. Hegseth obviously has a decorated military career, and I think he will be a strong choice. 대선과 함께 치러진 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확정지으며 백악관과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게 됐습니다. 다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민 친트럼프 성향 릭 스콧 의원이 탈락하고 사선에 존 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튠 의원은 민주당과 함께 우크라이나 지원에 찬성하며 트럼프와 갈등을 빚었던 인물입니다. We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process his noms quickly, get them installed in their position so they can begin to implement his agenda. 상원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트럼프의 일방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는 신호로 읽히지만 전임 원내대표인 매코널 의원처럼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울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미국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미 의회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다수당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미국 ABC, CBS,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4년 만에 상원 다수당 지위를 찾은 공화당은 219석을 확보해 435석으로 구성된 미 하원에서도 과반수를 확보했습니다.
친정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의회 권력을 모두 장악함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국정 운영에 날개를 단 셈이 됐습니다. 또 연방 대법원도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구성돼 확고한 보수 우위 구도인 만큼 사법부 역시 트럼프 당선인에게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공화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해도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피하기에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해서 민주당은 여전히 트럼프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초기 예산 법안 통과에 영향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을 공천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정당 공천에 관여해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이미 휴대전화 등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구속으로 수사하면 다른 증거도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파악한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로 오간 돈은 7,600여만 원. 검찰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김 전 의원이 16차례에 걸쳐 이 돈을 명 씨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서 교통비를 받았다는 명 씨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제 김영선 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22년 6월 초 무렵에 의원 사무실에서 저한테 김건희 여사한테 금일봉을 받았다 하면서 자랑을 했었어요.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휴대전화 명의를 어머니 명의로 바꾸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렸다는 겁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들은 이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은 8쪽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법원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메시지 내용이 주목됩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에 오간 7,600여만 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인가? 지난 1월 경남 선관위가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게 이번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번진 결정적 계기는 윤 대통령의 육성 파일 공개였습니다. 명태균 씨 구속영장에는 명 씨가 재작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또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분을 과시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명 씨가 이러한 친분 등 정치적 배경을 앞세워 김 전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에게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를 8번, 명 씨와 김 전 의원도 각각 2차례 불러 조사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선 당시 명 씨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명 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 부부나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등과 주고받은 SNS 내용이 주목됩니다. 공천 관련 의혹을 밝히려면 우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등 전현직 여당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창원 국가산업단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나 창원시청을 상대로 한 수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거듭 특검 수정안 수용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정된 특검 법안 역시 눈속임만 있을 뿐 변한 게 없다며 단일 대우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명분이나 논리도 없이 특검을 비난만 하며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수정안은 여당이 문제 삼았던 내용을 대폭 반영했다는 점을 재차 부각하며 이번에도 민심을 거역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는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해야 해서 특검법을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말하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을 내놓으면 협의에 나설 용의도 있다며 야당 비토권 삭제를 포함한 추가 협상의 여지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41명 이름을 내건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연대를 출범시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역시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검 반대에 결의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연일 명태균 씨 관련 추가 의혹을 띄우는 것을 두고도 특검보다 검찰 수사가 먼저란 건 당의 일관된 논리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명태균 수사 지금 한창 진행 중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내일 모레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있지 않습니까? 예. 한창 진행 중인데 이거를 특검을 하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임박하자 개파를 불문하고 야당 공격에 뜻을 모은 셈인데 야당의 특검 공세가 되레 여당 단일 대우의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당은 특검 표결 불참도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특검은 큰 이변 없이 가결될 거로 보입니다. 사실 더 큰 관심은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 뒤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거로 예상되는 오는 28일 여당에서 얼만큼의 이탈표가 나오느냐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당내에선 현재의 단일 대우 기조가 언제든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동시에 읽힙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제1야당 대표 지위로 4개 재판을 소화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선고를 눈앞에 뒀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 개인은 물론 민주당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어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김다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와 출장을 함께 가고 대면 보고를 받는 등 밀접한 사이였는데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선을 긋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때도 허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녹지였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여러 차례 거부하다가 측근이 아파트 개발 사업 로비스트로 오면서 갑자기 4단계를 높여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줬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국감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이 대표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검찰은 당시 국토부는 성남시에 협조 요청을 했을 뿐이고 용도 변경은 이 대표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며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해 이 대표 개인은 물론 당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반면 몰랐다는 말은 주관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거짓말할 고의가 없었다는 이 대표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된다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역풍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연일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겁박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해온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의 무죄 선고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증거로든 법리로든 무죄 선고가 분명하다며 검찰의 정적 탄압 수사에 법원이 경종을 울려줄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재판부가 이 정권의 사법사련에 통조한다면은 이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103만여 명이 참여한 무죄 촉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 1,700여 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이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이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중도층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야당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이 현재는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에 공감하고 있지만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민주당과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1심 선고 생중계를 요청해왔던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결정이 아쉽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또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판사와 그 가족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시위를 하려면 이번 주말 대학별 논술고사가 끝난 뒤에 하라고 촉구하는 등 민주당의 연이은 장애 집회 예고에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대표 1심 형량을 예상하는 공개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 80만 원이 선고될 것 같다고 말했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자신도 선거법 전문가였다며 당선 무효형은 안 나올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주말에도 김건희 여사 규탄 장애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인 만큼 이재명 대표 재판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전까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한편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이뤄집니다. 검찰은 김 씨가 수행비서와 범행을 공모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김 씨 측은 결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재판의 쟁점은 김 씨가 법인카드를 이용한 식사비용 결제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김 씨가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과 모임을 한 건 남편 이 대표가 대선 경선 출마를 발표한 뒤였습니다. 전체 식사비용 10만 4천 원은 김 씨 수행비서였던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배 씨가 이 대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며 기소했는데 김 씨도 배 씨와 공모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수행비서 배 씨가 김 씨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결제했을 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김 씨가 식사비용을 결제해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을 데리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한 기소입니다. 사실 배 사건이 이미 재작년에 기소가 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들의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김 씨도 법정에서 수행비서에게 결제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직접 발언했습니다. 앞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한 차례 변론 재개 후에도 똑같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서 배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김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내일은 남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의 상고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기억연대 법인 계좌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계좌로 모은 자금을 임의 사용해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대형 화재 사고를 기억하는 790여 세대가 긴급 대피하는 등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소방차가 아파트 단지를 대낮처럼 밝히고 주민들은 불안한 듯 그 주변을 서성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충남 아산의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연기가 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난 건데 주민들은 YTN 취재진에 천둥 같은 폭발음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12층인데도 정말 천둥치고 번개가 치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다가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일어난 지 한 1시간 정도 됐는데도 지금 폭발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시간여 만에 불길은 대부분 잡혔고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 790여 가구가 긴급 대피하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신고 받기로는 전기차라고 했는데 현장 가서는 또 중간에는 이제 충전 시설로 이게 확인이 됐었어요. 근데 더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에서도 연기가 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앞서 지난 8월에도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2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변 차량 800여 대가 탔습니다. 당시 벤츠 전기차 배터리 결함을 화재 원인으로 꼽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 불이 난 벤츠 전기 차량은 다른 제조사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기차의 화재 사례가 잊을만 하면 반복되면서 시민들 불안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주요 사건 사고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오전에 이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그 가수 김호중 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네네. 징역 2년 6개월입니다. 이게 네네. 검찰 구형보다 낮게 나온 거죠? 네, 검찰 구형이 3년 6월이고 네. 법원에서는 2년 6월을 구형했는데 네. 보통 일반적인 동종 사건에 비해서는 형이 높은 편이거든요. 아, 네. 그런데 사건 자체가 일반인이 아닌 공인이다시피 한 유명인이었고 또 사건의 죄질 자체가 범행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서 공연까지 감행하다가 운전자도 바꿔치기 하고 네. 또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뭐 메모리 카드 같은 것도 없애버리고 네. 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전 국민이 생중계하는 데서 공연이 일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법원에 안 좋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네.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실은 시인을 했는데 이게 혐의에서는 빠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범행 현장을 떠났습니다. 네. 그러면 음주운전은 처음의 시초, 그러니까 범행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사고 내고 도망간 부분, 음주운전, 교통사고, 또 네. 도주치상, 또 범인 도피 교사죄 이 부분만 처벌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김호중 씨가 그동안 뭐 반성문을 뒤늦게 3차례 썼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형이 내려진 거는 괘씸죄가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반성문 제출 그리고 또 피해자와 합의 또 피해자의 탄원서까지 제출됐습니다. 네. 초범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사건 다들 아시다시피 범행 자체의 죄질을 나쁘게 본 이 부분이 모든 피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넘어설 정도로 네. 불리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제 적발이 되면 도주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로 음주를 하는 꼼수가 이제 술타기라고 네. 하는데 이런 일이 현장에서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사실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네. 판결 같은 거 확인할 때나 간혹 나타나는 것이었는데 아.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음주 사실을 부인하고 또 CCTV에서 2차 음주하는 정황까지도 나타나다 보니까 네. 의도치 않게 전 국민이 다 알게 되었고 또 이후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많이 보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확한 통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네. 뉴스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자, 비슷한 사건으로 이제 전주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포르쉐를 몰던 운전자가 이제 경찰을 들이박아서 이제 2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인데 운전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가 됐어요. 네.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 그러니까 2차 음주하는 것과 김호중 사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사건,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번 네.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고 나고 난 뒤에 이 가해 운전자가 사고 났으니까 본인도 다쳤겠죠. 네. 이제 현장에서 보통 음주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다쳐서 자신의 통증을 호소하니까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경찰 없는 틈을 타서 네. 결국 거기에서 병원에서 도주를 하고 네. 같이 온 지인하고 맥주 한 캔을 추가로 마셨습니다. 아하. 사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본인이 아픈 상황에서 맥주를 마신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결국 자신의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2차 음주를 한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될 것인데 법원에서는 사실 사고 당시 음주 사실을 제대로 측정을 못 해버렸습니다. 네. 보통 1차 음주가 있고 2차 음주가 있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2차 음주한 거 빼고 계산하면 될 텐데 뺄 때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제거합니다. 네. 그러면 남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별로 없는데 또 측정한 것이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 이후에 측정했기 때문에 또 유두마코 공식을 역추산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면허 정지 수치의 음주만 남게 되었고 네. 단순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상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사실 단순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상죄는 사망이든 부상이든 사람 수에 관계없이 최대 5년의 근무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거든요. 네.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 두 죄가 경합돼서 법정형은 최대 7년 6월의 징역형입니다. 네. 그러면 최대 7년 6월의 징역형에서 6년형이 선고되는데 거기에 또 내막도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피해자 사망한 사람과 3억 5천, 또 부상한 사람과 3억, 그러니까 총 6억 5천의 합의까지 봤거든요. 네. 합의까지 봤는데 법원에서는 이런 전후 사정을 다 파악해가지고 아하. 그나마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기소는 못했지만 거기에 걸맞는 형을 선고한 것으로 평가는 됩니다. 네. 자, 말씀 중에 그 현장에서 어쨌든 바로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역산하는 그런 방법이 위드마크 공식인데 이게 네. 근데 증거 능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위드마크 공식. 그러니까 사실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사고 당시 그러니까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사고 나고 도망가 버린다든가 그러면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론상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음주량 그리고 알코올 도수, 마신 술의 양 어느 정도 마셨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론상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네. 이론상 계산하다 보니까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게 되는데 보통 음주운전했을 때 감소 수치는 보통 술을 깬다라고 그러죠. 그렇죠. 시간당 0.008에서 0.03% 정도 빠지는데 이 편차가 큽니다. 네. 그러면 역추산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측정했을 때와 음주했을 때 그 시간이 길더라도 별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나고 난 뒤에 추가 음주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뺄 때는 또 많이 빼버립니다. 그러면 이거저거 다 빼고 나면 판결문을 보다 보면 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기이한 오히려. 현상까지도 발생되고 네. 있거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연장으로 결국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위험운전 치사상죄로는 기소조차 못하고 네. 단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보니까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고요. 네.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더라고요. 네. 이 음주운전이라는 게 쉽게 끊어낼 수가 없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했고 또
과거 음주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6년형 선고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되고 네. 또 음주를 숨기다가는 오히려 기소된 죄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도 받을 수 있다라는 신호를 준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음주운전을 숨기거나 음주운전하더라도 손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었는데 네. 이번 판결과 같이 손방망이 처벌이 아닌 그러니까 사실 법보다 무거운 처벌은 못합니다. 네. 법원에서는 손방망이 처벌했던 것인데 선처를 해왔던 것인데 선처를 안 하면 사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형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이와 같이 사실 위험운전 치사상죄만 하더라도 3년에서 30년의 징역형입니다. 무기징역형에도 해당되고요. 그런데 대부분 선고되는 게 3년형 이 정도밖에 선고되지 않습니다. 하한형에 맞춰서 선고되는데 네. 적어도 상한형이 있고 하한형이 있다면 그 중간 지점이라도 선고된다면 이런 음주운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음주운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북한강 시신 훼손 살인 사건의 피의자 양광준의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 공개는 처음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가 도입된 이후로 군인의 신분을 가진 자가 이와 같이 공개가 된 경우는 처음인데요.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발적인 범행이냐, 뭐 계획적인 범행이나 또 그리고 범행의 잔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특이점이 있는 것이 과거에는 신상 정보 공개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공개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가 이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서 5일간 유예 기간이 있는 사이에 불응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한 것이죠. 이의 신청을 하니까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서 가처분,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었고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급박한 위험이 발생될 손해는 없다, 뭐 예방할 만한 손해도 없다라는 취지로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신상 정보 공개가 되었는데 결정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상이 공개가 된 건데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정보 공개 이의를 신청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사실 이러한 신상 정보 공개를 하게 된다면 사실 아직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취지를 고려해서 곧바로 공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5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불복적인 방법,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를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결국은 모든 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의 어떤 더 공백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와 같은 신상 정보 공개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관심을 집중이 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건을 빨리 종결시켜서 어떤 이런 정보 공개를 하자는 취지인데 이런 정보 공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네.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가 되는 기준이 어쨌든 있긴 있는데 이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범행의 뭐 잔인성이나 중대성은 동일한데 누구는 공개되고 누구는 공개되지 않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와 같이 신상 정보 공개하는 요건은 갖춰져 있긴 합니다. 뭐 범행의 중대성, 증거의 명확성, 또 공공의 이득, 또 뭐 피해자에 대한 침해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느냐 이런 기준 요건은 갖춰져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이다 보니까 어떤 사건에 따라서 공개되기도 하고 공개되지 않기도 합니다. 뭐 구체적인 예를 본다면 서울 북부지검에서 8월 중랑구 아파트 주민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흡연장 살인 사건이라고 하죠. 피의자 최성우는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서부지검 7월 달 은평구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의 일본도 살인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상 정보 공개를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건 공개하고 어떤 건 공개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YTN은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보는 악랄한 불법 추심의 실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치 범죄 조직처럼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 피해자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소액 급전 대출자들을 노리는 불법 추심 행태를 고발합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참가자만 800명이 넘는 텔레그램 채팅방입니다. 조회를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누군가의 이름과 생년, 거주 지역, 전화번호 등이 좌르르 올라옵니다. 그런데 채 1분도 안 돼 실시간으로 답장이 달립니다. YTN이 확보한 불법 대부업자들의 채무자 정보방입니다. 한 군데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그 사람의 이제 정보가 그 한 사람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팔고 해서 이제 돈을 빌려줬거나 못 갚은 이력이 있는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면서 불법 추심에 활용해온 겁니다. 이런 채무자 정보방은 취재진이 확인한 곳만 3곳, 참가자만 수백 명에 달했고 까다로운 인증을 거쳐 운영됐습니다. 특히 빚을 못 갚은 채무자의 민감한 사진 등도 여기저기 공유됐습니다. 신분증 사진을 받으니까 그걸 보면서 저희들끼리 이제 아오 하면서 사채업자들은 이렇게 정보를 나누며 소액 급전대출자들을 주요 목표물로 삼았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회사원 A씨도 단돈 20만 원 때문에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돈을 빌리려 중개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겼고 이게 순식간에 퍼지며 사채업자들의 전화와 메시지가 쇄도했습니다. 진짜 엄청 수많은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 빌려주겠다. 전화나 카카오톡이나 문자나 이렇게 다 방면 엄청 많이 옵니다. 이후 한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은 돈은 연 수천 %의 금리에 수천만 원으로 불어났고 A씨 가족과 직장 상사, 동료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 다리를 뭐 찢고 걸려가지고 합의금을 빌리고 못 갚는 사람이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잘 죽는 게 낫죠. 경찰에 신고하면 잠깐 잠잠해졌지만 한두 달 뒤 다시 빚독촉이 시작됐고 A씨 개인정보는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또 다른 사채업자들의 유혹이 계속됐습니다. 일주일 뒤에 이 돈 줄 수 있을 거라는 자기의 좀 자신감 때문에 했다가 못 나오죠. 연체 하루 지키는 순간 아마 쭉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금융당국은 불법 대화방에서 이뤄지는 채무자 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불법 사채업자들은 아랑곳 않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YTN의 불법 추심 연속 보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 대응 지시를 내렸죠. 금융위부터 법무부까지 관계기관들도 앞다퉈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죽인다, 뭐한다, 쫓아와가지고 싹 죽여버린다. 협박을 얼마나 하는가. 혼자서 아이 키우고 뭐 아프신 아버님도 모시고 살고 하다 보니 힘든데 하루 사이에도 100통 넘게 올 정도로 며칠 동안 계속 왔었어요. 불법 추심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홀로 6살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의 죽음을 둘러싼 불법 사채업자들의 추심과 협박이 YTN 보도로 세상에 알려준 뒤 긴급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생 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불법 사금융 형태가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불법 대부업 처벌 수위를 높이고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무효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미성년 어린 자녀들까지 불법 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 사금융은 악질적인 범죄 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팔을 걷었습니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불법 대부업체 가담자나 스토킹이나 성착취와 같은 불법 추심으로 정상적 일상생활을 못하게 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뒤 불법 추심에 대한 긴급 대책이 잇따라 발표된 가운데 불법 사금융의 고리를 얼마나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출제 경향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일단 속보 관련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분증을 두고 온 수능 시험생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교육청 전산 시스템에 오늘 오전 한때 일부 접속 장애가 생겼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시스템에 우회 접속하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수능 시험 직전에야 복구가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가 오늘 아침부터 접속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이스는 교직원들이 학생들에 대한 생활기록부와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으로 교육기관 컴퓨터에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오늘 수능에서는 나이스를 통해 신분증이나 수험표를 들고 오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학교 고사장에서는 나이스에 직접 접근하는 것에 장애가 빚어졌습니다. 수험생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은 교직원은 YTN에 나이스가 일부 전산 장애를 빚으며 당혹스럽다고 밝혔는데 교육부는 아침 7시 25분에 접속 장애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아침 8시 20분을 기준으로 복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복구 전에도 외부에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는 것을 돕는 VPN 등을 통해서도 나이스에 우회해서 접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험생들의 신분 확인에는 지장이 없고 지금 바로 신원 확인이 어렵더라도 수능 시험이 모두 끝난 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험생 신분을 확인하는 데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각 고사장에 VPN을 통한 나이스 접속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원격으로 나이스 서버를 다시 부팅하면서 복구했다며 접속 장애가 빚어진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일상의 번거로움을 용인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출제 경향에 대해서는 출제위원장님께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발표한 것처럼 올해 수능 지원자는 52만 2,670명이며 응시한 수험생들은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또한 시험 편의 제공 대상 수험생 755명도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 시험에 임하게 됩니다. 시험은 이제 바로 8시 40분에 시작되며 일반 수험생은 오후 5시 45분까지, 시험 편의 제공 수험생들은 오후 9시 48분에 마치게 됩니다. 출제된 문항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늘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이의 신청은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받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19일부터 26일까지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를 끝낸 후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5시에 정답을 확정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채점은 이렇게 확정된 정답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이며 성적은 12월 6일에 수험생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브리핑을 마치고 금년도 수능 출제와 검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두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출제위원장님이신 동국대학교 최중철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검토위원장님이신 공주교육대학교 이간용 교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최중철 위원장님께서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 최중철 교수입니다.
먼저 올해 2025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온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수험생들을 잘 보살펴 주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수험생들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이 출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한국교육평가원과 현장의 관리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5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전 영역에서 2015 개정 교육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국어, 수학, 직업탐구 과목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구조로 시행되고 사회, 과학 탐구 영역은 영역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됩니다. 또한 EBS 연계율은 문항수 기준으로 50% 수준이며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2025 학년도 수능 출제 및 검토위원단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 기존의 시험에서 다루어졌더라도 필요하다면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꾸어 출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영역별로 말씀드리면 국어 영역은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이해력, 출제 과목별로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다양한 담화나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수학 영역은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요소나 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지향하고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하였습니다. 또한 선택 과목에 대한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영어 영역은 교육과정 기본 어휘와 시험 과목 수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하여 듣기, 독해, 의사소통 능력 등 균형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들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하였습니다. 탐구 영역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개념, 원리에 대한 이해력과 탐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고 선택 과목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능력 및 해당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업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하여 출제하였으며 작년 수능과 올해 2차례 시행된 모의평가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출제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항의 배점은 교육과정상의 중요도와 문항의 난이도, 문항풀이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BS 연계는 영역과 과목별 문항수 기준으로 50% 수준에서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하여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내용에서 연계하였습니다. 연계 방식은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자나 논지 등을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 학년도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향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EBS 연계율을 문항수 기준 50% 수준으로 맞췄다라고 밝혔고요.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했고 공교육 내용으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게 평가원의 설명입니다. 또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출제를 했고 모든 영역에서 과도한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출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조금 전인 8시 40분부터 이제 1교시가 시작이 됐는데요. 문항 이의 신청은 오늘부터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수능 선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찹쌀떡이나 엿이죠. 그런데 요즘 수험생들은 실용적인 물건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업계도 변화한 흐름에 발맞춰 이색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하얀 찹쌀떡과 쫀득한 영양떡이 상자 가득 담겼습니다. 이맘때면 떡집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수능 선물입니다. 수능부는 저희 지인분 아들이 이 찹쌀떡을 먹고 찰싹 원하는 대학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찾는 손님은 예전만 못합니다. 저희는 찹쌀떡을 개수로 따지면 한 10,000개 정도 준비하는데 작년 대비 찹쌀떡 매출이 한 30% 정도 떨어진 상태고요. 트렌드 분석 서비스 업체가 3년 전 전국 고등학생 200명을 설문했더니 응답자의 34.5%는 찹쌀떡과 엿을 가장 받기 싫은 수능 선물로 꼽았습니다. 반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현금이 1위를 차지했는데 이런 추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건 안 해도 됐다 이런 선물 있어요? 엿 선물이요. 딱 붙으라고 주신 것 같은데 받은 엿을 하나도 먹지 못했어요. 실용성 없는 선물보다는 이제 실용성 있는 현금이나 필기구 같은 게 아마 선물로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처치 곤란할 때도 많은 수능 선물. 유통가도 기존 공식에서 벗어나 이색 선물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한 편의점은 서울대와 연세대 등 유명 대학교와 협업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보관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식품도 인기입니다. 시험이 끝난 수험생을 겨냥한 유통업계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수험생이 뷔페를 이용할 경우 동반 1인에게 무료 식사권을 주는 호텔부터 연말까지 수험생은 최대 70% 할인하는 놀이공원 행사도 있습니다. 실용성에 초점을 두며 수능 선물 풍경도 달라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준비한 수험생들이 원하는 결실을 얻길 바라는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2.6% 상승하며 둔화세를 멈추고 7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곧 연말 쇼핑 시즌에 돌입하는 미국의 소비 증가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 예고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소비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월 들어 둔화세를 멈췄습니다.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6% 상승했고 9월에 연간 상승률 2.4%보다는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 소비자 물가의 연간 상승률이 지난 3월 이후 유지해온 둔화세를 멈추고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는 점. 주거비 가격이 전월 대비 0.4% 올라 전체 물가지수 상승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Home prices hitting new record highs with each passing month, and this is simply due to the fact that we have a housing shortage. 대표 지수에서 단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해 물가 흐름을 잘 설명하는 근원 지수는 1년 전보다 3.3% 오르며 미 연방준비제도 목표치인 2%를 웃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공약인 관세 폭탄을 현실화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It's the most beautiful word there is. Tariff. And these stupid people, stupid politicians, they don't like, look, they're either dumb or they're corrupt.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또 다른 공약인 감세와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도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벌써부터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치장한 이 백화점을 비롯한 미국 유통업계는 오는 24일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연말 쇼핑 시즌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 미국의 소비는 물가 인상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9만 3천 달러 선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미 코인베이스에서 미 동부 시각으로 13일 오전 11시 20분 기준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7.27% 오른 9만 3,482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미 시가총액 규모에서는 1조 7천억 달러로 은과 국내 증시를 앞질렀고 트럼프가 대선 레이스 때 약속대로 가상화폐 규제를 완화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충격파에 어제 우리 증시가 또 추락하며 2,410대로 밀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년 만에 1,410원을 돌파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3% 가까이 급락하며 지난 8월 초 블랙 먼데이와 같은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했고 트럼프 수혜주였던 방산주와 가상자산주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수 하락의 주된 요인은 역시 여름 이후 계속된 외국인의 순매도였고 이 흐름은 트럼프 당선 이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한국 시장의 대장주를 팔고 있고 최근 기간만 놓고 보게 되면 8주 연속해서 14.8조 원 정도를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서 팔았습니다. 이 기조가 언제 끝날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급락세의 코스피 시가총액은 지난 8월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 2천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시총 1위 삼성전자는 4년 5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하며 4만 전자를 눈앞에 뒀습니다. 외국인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22년 9월에 이어 2년여 만에 다시 1,41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411원까지 올랐는데 1,400원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1,410원까지 돌파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환율이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환율 상승으로 수출 기업이 얻는 이익보다는 수입 물가와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더 우려합니다. 환율의 상승은 최근 안정되고 있는 소비자 물가에 다소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환율 변동성의 확대는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환율을 고려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근의 고환율은 이달 말 한은의 금리 결정에도 동결 압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미국 대선 이후 커진 시장 변동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어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 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불안이 커지면 시장 안정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부가 미국발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미 투자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미 접촉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신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다자회의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평화롭고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확인했습니다. 4년 전 대선 불복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초대하지 않았던 트럼프 당선인은 정치는 어렵지만 오늘은 좋은 날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이 나란히 벽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악수를 청하며 대선 승리와 다시 백악관에 돌아온 것을 축하했습니다. Congratulations, and looking forward to having a, like we said, smooth transition.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sure you're accommodated, what you need, and we're going to get a chance to talk about some of that today. So, welcome back.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돕겠다는 말에 트럼프 당선인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Politics is tough, and it's many cases not a very nice world, but it is a nice world today, and I appreciate very much a transition that's so smooth. It'll be as smooth as it can get, and I very much appreciate that, Jim.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만남조차 성사되지 않았던 4년 전이나 지난 6월 대통령 후보 TV 토론을 포함한 대선 기간 갈등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풍경입니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대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의 안정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중동 사태 해결책 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They discussed important national security and domestic policy issues facing the nation and the world. President Biden also raised important items on Congress's to-do list for the lame duck session, including funding the government and providing the disaster supplemental funding the president requested. 멜라니아 여사는 선약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는데 질 바이든 여사가 트럼프 당선인을 통해 축하 편지를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워싱턴 DC에서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과 만나 대선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Isn't it nice to win? It's nice to win. It's always nice to win. A lot of good friends in this room. So you know we had like historic kind of numbers. Especially for the president. 이 자리에는 정부 효율부 수장에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참석해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른 이해 충돌 방지 서약을 제출하지 않고 인수팀의 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인수 절차 지연에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만나 평화롭고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확인하면서 차질을 빚었던 정권 인수 절차가 곧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2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1,410원대에 진입한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이 환율 관리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최성목 경제부총리는 과도한 변동성에는 적극적으로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2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1,410원대에 진입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환율 관리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자, 최성목 경제부총리가 과도한 변동성에는 적극적으로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지금 전해진 상황인데요. 자, 최근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정 조치로 풀이됩니다. 자,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정적들에 대한 보복과 응징을 예고해온 가운데 제거 1순위로 꼽혔던 스미스 특별검사가 자진 사임하기로 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전 사실상 사건 종결로
각종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조만간 자진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집권 1기 시절 기밀 문서 반출과 2020년 대선 불복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Charging Donald J. Trump with conspiring to defraud the United States, conspiring to disenfranchise voters, and conspiring and attempting to obstruct an official proceeding. 트럼프 당선인은 특검 기소가 정치적 탄압이라며 취임하는 즉시 그를 해임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습니다. It's so easy. I would fire him within 2 seconds. 뉴욕타임즈는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하는 내년 1월 전에 업무를 마무리하고 사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특검이 그동안 조사한 사건 세부 보고서가 대중에 공개될지도 관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미스 특검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던 FBI도 화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도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미 법무부 관리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특검 기소는 사실상 백지화 수순이 예고돼 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돈 재판부도 형량을 선고할지에 대한 판단을 연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는 26일 선고 역시 연기될 것이란 예상이 법조계에 널리 퍼져 있다며 트럼프의 새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선고가 미뤄질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 유죄 판결을 받은 첫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부분 사법 리스크에서 해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변제 없는 2기 행정부의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흉기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34살 서동하의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 서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됐고 범행의 잔혹성과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8일 구미시 이문동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A씨의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조금 전에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2기 내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거 전에 공언한 대로 이번 인사의 첫 번째 기준, 바로 충성심인데요. 대표적인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지명된 법무장관 후보자죠. 맷 게이츠 플로리다주 하원 의원입니다. 법무장관은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검찰을 감독하는 자리인데요. 강성 구급파이자 대표적인 친트럼프 인사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인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 무기화를 종식할 적임자라고 치켜세운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무장관은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중국과 이란에 대한 대표적인 강경파 인물인데요. 미중 관계 전환점으로 꼽혔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엔 대선에 출마해서 한때 트럼프와 경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후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된 인물입니다. 미국의 옹호자, 동맹국의 친구, 그리고 적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전사가 될 것이라는 게 트럼프의 평가입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 이 사람, 바로 국방장관 지명자 피트 헤그세스입니다. 이력이 특이한데요. 폭스뉴스 간판 앵커 출신입니다. 전쟁과 보수 성향에 대한 책을 쓰기도 하는 작가고요. 육군 소령 출신으로 실제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복무하면서 동성훈장과 전투 보병휘장을 받은 참전 군인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의 진정한 신봉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얼음 아가씨라고 부른 이 사람도 관심입니다. 여성 최초의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된 수지 와이스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승리를 이끈 공신인데요. 로널드 레이건 대선 캠프부터 40여 년간 선거 전략을 짜온 베테랑 정치 컨설턴트입니다. 트럼프와는 2016년, 2020년 대선에도 함께하면서 충성심을 보여왔는데 백악관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제가 된 인물,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대선에 막대한 자금을 냈을 뿐 아니라 여론몰이에도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진정한 승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혁신 기업을 이끄는 기업가로서 영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의 모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찍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머스크. 연방정부의 예산과 규제를 손보는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낙점받았습니다. 선거 때부터 낭비되는 예산 최소 2조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요. 이렇게 슬슬 윤곽이 드러나는 트럼프 2기 내각, 트럼프의 충성심 테스트를 통과한 이들에 대해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1월 14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추진하되 민주당과 협상하겠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수정안은 특검 수사 범위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압축하고 특검 후보 1차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공천계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영장심사가 열립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김 전 의원에게 7,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두 사람이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이 A매치 중동 2연전 첫 상대인 쿠웨이트와 경기를 치릅니다. 매서운 공격 축구를 전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돌아온 주장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뛸지도 관심입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APEC에 참석한 뒤 현지 시간으로 1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합니다. 이어 현지 시각으로 오는 16일 페루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한 뒤 17일에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로 이동해 다자회의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은 다자회의 기간 한일, 한중 정상회담도 별도로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데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순방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과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법으로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엽니다. 특별감찰관은 큰 틀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원 게시판이 새로운 당내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영부인을 포함한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추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엽니다.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주어진 의원총회 시간이 길진 않은데 야당과 협상을 추진해보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여전히 특별감찰관을 반대하는 의원도 상당수 있지만 최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거부할 명분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특별감찰관 후보는 여야가 함께 정하는데 야당은 특별감찰관이 아닌 특별검사만을 밀어붙이는 만큼 잘 안 풀려도 야당 탓이란 전략도 나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특별감찰관을 둬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은 미연에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같은 거니까, 선언 같은 거니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 듯하지만 최근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여럿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작성자가 누구든 간에 반드시 색출해 쫓아내야 한다며 당무 감사 등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욕설이 있었다 그런다면은 당 지도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했을까요? 한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빨리 밝히는 것이 저는 맞다. 친한동훈계는 한 대표와의 연관성은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까지 예고했습니다. 그런 비방의 글을 올리려면 한동훈 대표가 실명을 하게 했겠습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당무감사를 가질
사안인지 그런 것들은 뭐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당은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된 11월은 단일 대오로 움직인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당원 게시판 문제를 두고도 계파 간 온도차는 있지만 당내 갈등 요소로 확산하는 건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5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또 명 씨가 대통령 일정을 미리 아는 듯한 정황이 담긴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한 부분에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액수는 500만 원으로 알려졌는데 명 씨는 교통비 성격이라고 해명했지만 대한민국의 교통비를 그렇게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돈의 성격에 의구심을 나타낸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건넨 코바나 컨텐츠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액수가 크지 않고 사례비 차원일 수 있다는 이유로 여론 동향이나 추가 폭로 여부를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구체적 액수까지 거론됐다는 점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비교하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원인데다가 제가 100만 원 받고도 내가 과시하게 해서 500만 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50만 원 받았는데도 500만 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민주당은 명 씨가 기관장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통령 일정을 미리 알고 주식을 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박한수가 22일 날 하고 그 사이에 25일 사이에 대통령이 내려온다고 지사한테 연락이 왔어. 그거는 오든가 말든 간에 가만히 쥐고 있으면은 나중에 되면은 6, 7만 원 간다. 명 씨의 대통령 특별열차 탑승 의혹에는 국회 차원 현장 검증에도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 씨 측에선 2022년 대통령 육성 녹취록 사태를 두고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당선인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명 씨를 이용하며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경선을 치르는 게 당선인 의중이라고 이 전 대표가 말하면서 명 씨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대통령과 통화까지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윤이 김영선 경선하라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카카오톡을 보냅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당분간 명태균 씨 의혹을 고리로 전방위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들과 함께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등 모두 6건의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 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며칠 전 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하던 중국인이 붙잡힌 일이 있었죠. 앞서 부산에서는 유학생 신분에 있는 중국인들이 우리 군사시설을 수백 차례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들 현행법상 간첩법을 적용해 따져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 부산경찰은 중국인 유학생 3명을 체포했습니다.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미 해군 항공모함을 5분 넘게 촬영한 혐의였는데요. 수사해보니 3년 전부터 관련 군사시설들을 촬영해온 자료만 500개 넘게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안시설 촬영을 사전에 기획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어서 급기야 중국 정보와의 연관설까지 불거지자 당시 주한 중국 대사관이 자국민을 상대로 한국의 드론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며 경고하기도 했죠. 자, 일단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대공 혐의점 자체가 입증되더라도 현행 간첩법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데 판례상 적국은 북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우리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정보요원 관련 기밀을 한 중국인에 유출됐다가 붙잡혔는데 이때도 간첩법 적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촉발된 적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법에 명시된 적국을 외국으로 바꿔서 적용 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제 사상 처음으로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었는데요. 최종 관문인 본회의 통과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전원이 소속사 어도에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뉴진스는 내용 증명을 통해 어도어가 14일 이내에 전속 계약 위반 사항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알린다고 전했습니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의 목회와 함께 음원과 뮤직비디오 등 뉴진스의 작업물을 지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보낸 내용 증명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현재는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수 이문세가 신곡을 발표하고 팬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연과 라디오 DJ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문세는 자신에게 은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벌써 40년이 훌쩍 넘은 활동 기간. 지난해 12월 짧은 휴식기를 보낸 뒤 깜짝 음원을 발매했던 가수 이문세. 그가 약 1년 만에 다시 신곡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별에도 사랑이 가득할 줄 몰랐네. 쓸쓸한 가을에 어울리는 발라드곡 이별에도 사랑이에는 사랑과 이별의 의미를 되짚어보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어차피 발버둥 쳐도 인생은 가는 거 누구나 가는 그 길 잘 놀다 가는 거지. 자작곡 마이블루스를 통해선 긴 시간 살아오며 느낀 감정들을 풀어내며 청춘들에게 덤덤한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잘 살기가 참 쉽지가 않은 세상이에요. 잘 가자라는 그것도 잘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젊은이들에게 약간 충고와 또는 용기와 위안을 주고 싶었던. 지난해와 올해 발표한 곡들은 모두 내년 발표될 정규 17집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문세는 더 좋은 앨범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분석하고 이 시기에 이런 음악이 맞나 여러 가지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새 음악을 만들기가 녹록지가 않아요. 13년 만에 고향인 라디오 방송 DJ로 복귀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문세. 최근 20집 앨범으로 돌아온 선배 가수 조용필을 언급하며 아티스트에게 은퇴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뮤지션들, 아티스트들한테는 퇴장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객석에 앉아 있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마이크를 잡아야 되는 운명이 아닌가. 이문세는 앨범 준비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순회 공연도 내년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자신의 각종 비위 혐의에 대해 1%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회장은 스위스에서 열린 IOC 행사를 마치고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취재진을 만나 직원 부정 채용과 금품 수수, 횡령과 배임 등 제기된 혐의에 대해 20분 넘게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삼선 도전 여부를 묻는 말에는 구성원들과 논의해 결정해서 조만간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 링컨 아동동물원이 지난 8월에 태어난 3마리의 아기 레드 판다가 지난주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NN은 이들 새 쌍둥이 레드 판다는 지난 8월 10일에 태어났고 수컷 2마리와 암컷 1마리로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동물원 측은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 동물인 레드 판다 3마리의 건강한 탄생을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00캐럿에 달하는 18세기 희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경매에서 481만 달러, 우리 돈 67억 7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경매 전문회사 소더비는 현지 시간 13일 제네바에서 열린 경매에서 18세기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사기극, 이른바 목걸이 사건과 연관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희귀 목걸이가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의 개인 수집가가 판매한 이 조지아 시대의 작품은 다이아몬드가 3줄로 배열돼 있고 끝부분이 2개의 술 장식으로 마무리된 매우 희귀한 디자인의 목걸이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입시 한파는 없었습니다. 10시를 향해 가는 지금 1교시 국어 영역 시간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4.4도로 많이 쌀쌀하진 않고요. 시험 시간 내내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귀갓길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립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수능 시간대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3.2도로 평년 수준을 10도 가까이 크게 웃돌았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더 올라서 점심시간에는 17도, 3교시에는 18도를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시험이 끝난 뒤에는 해가 지면서 기온이 다시 내려갑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늦은 오후에 서쪽 지방에서 시작돼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륙에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고요. 내일 새벽 중부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모레까지 최고 60mm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4에서 6도가량 크게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8도, 대전과 대구 19도, 광주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립니다. 이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음 주 초에는 서울에도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원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